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술가의 삶에서 예술이 탄생한다. 그 방구석 미술관 한국편에 출연한 10명의 예술가를 간단하게 소개해준다면 누구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10명을 다요? 뭐뭐한 누구 이런 식으로라도 여기 뒤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네. 이중섭은 제가 소의 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의 자신을 담기도 했고 민족을 담기도 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했고요. 나희석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놨지만 여성주의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글도 정말 잘 쓰셨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여성주의, 자신의 사상을 굉장히 많이 담아낸 그런 작가분이셔서 그림뿐만 아니라 글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요. 같은 이육로 화백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분들이 제가 20세기의 예술가 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우리 선비의 정신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지금은 많이 퇴색된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는 거기서 배울 점이 많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육로 화백님이 되게 그 선비 정신의 어떤 본질, 어떤 근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글 읽으면서 사실 그 선비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유영국 이분은 사업 천재죠. 예, 제가 쓰기도 했지만 정말 사업 천재셨고, 네. 우리가 보통 미술가 하면은 되게 사회 물정 잘 모르고 되게 돈에 관심 없어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근데 이분은 정말 현실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는 좀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장욱진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죠. 완전 이상주의자입니다. 완전 외골수고 그림밖에 몰랐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유영국과 장욱진을 일부러 데뷔시켰어요. 그래서 그 데뷔시킨 부분이 그 독자분들한테도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떤 삶이 더 좋은지 선택했어요. 선택하셨어요? 이따 유영국으로. 그래요? 네. 그 이유 이따 물어볼게요. 네. 그 얘기도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는 것과 아닌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한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 세계 통틀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추상 회화 중에 이 정도의 경지, 저한테 이런 체감을 준 화가는 없었어요. 서양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제가 와우, 아는 예. 추상 회화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의 경지입니다, 진짜. 정말 최고의 경지고요. 저는 제일 비싸다 이것만 딱 붙였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화가. 처음에 아마 관심 갖게 되는 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미술을 관심을 갖고 즐기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작품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감흥에 척도를 두게 돼요.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고 이거보다는 결국엔 내가 이 작품을 만나서 내가 어떤 걸 체감하고 느꼈는가가 제일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한기 화백인 같은 경우 정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수근 이분은 정말 이분의 그림만 봐도 되고 이분의 제가 책에서 풀어낸 삶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나온지를 보셔도 되고 한 인간의 순수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냥 이분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 책에 다루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이 다 순수합니다. 예, 다 순수해요. 예, 정말 순수하고 순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틀어서 또 다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청경자 이분은 한국의 예를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의 프리다 칼로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또 그렇다고 꼭 프리다 칼로랑 꼭 굳이 비교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 또 그렇게 프레임을 또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이분이 삶에서 고통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고통이 네, 많았고 네. 그거를 결국엔 예술로 승화시켜서 정말 뛰어난 자기만의 독보적인 예술을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백남준님 관련돼서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제 책에서는 제가 인복대장으로 얘기를 했죠. 네. 인복이 정말 많으셨고 그 인복이 많았다는 게 왜 많았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이따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유한 작가님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분 작품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하는
정말 좋은 작품을 뛰어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분의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체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거든요. 예, 정말 전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분이세요. 이분은.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의 사상 자체가 이 철학하는 미술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의 그 사상 자체가 정말로 현재에도 정말 의미 있고 앞으로의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을 두고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인류가 점점 이러한 시대 정신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갖고 있는 사상대로. 네. 지금은 정말 웃길 수도 있고 비현실적이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인류가 점점 성숙돼 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분의 사상이 분명히 1000년 후에도 예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거의 극찬이신 네. 작품과 함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죠. 네, 생존하신 네. 분이시고 네, 유일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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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네. 네. 이 10분 중에 글로 막 써내려가는데 제일 힘들었던 분은 누구예요? 장욱진이었어요. 아. 네, 장욱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정말 이분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정신이 좀 스테이블한 편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되게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나름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책을 쓸 때도 스트레스 풀한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풀한 상황을 줬던 게 바로 이 장욱진 화백님 글 쓰려고. 왜요, 왜? 본질적으로는 이분의 예술 세계를 이해한다라고, 그러니까 통찰한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예, 그게 힘든 일이 왜냐하면 이분의 자료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 그렇다면 제가 이분의 예술 세계, 제가 이분의 작품을 본 것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것과 더불어서 이 부족한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이분의 정신 세계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예, 굉장히 한정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분을 본 작품과 같이 소통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파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지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고 제대로 담아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니까 그거를 제가 딱 뽑아낼 때까지의 과정이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히스테릭을 안 부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제 정신 상태가 되게 히스테릭한 상황이었어요. 이걸 뽑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근데 결국 이걸 써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그거 아시잖아요. 네. 이제 창작하셨으니까 매우 뿌듯. 네. 자신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미지의 세계잖아요. 뭔가 그리시기 전에도. 네. 근데 이걸 내가 텍스트로 현실화를 시키잖아요. 이 실현이 됐을 때 쾌감은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만큼 쾌감이 컸던 것도 되게 장욱진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장욱진을 이렇게 제가 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풀어낸 텍스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기존에 있었던 장욱진 텍스트도 정말 좋은 텍스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제 관점으로 또 의미 있는 하나의 텍스트를 세상에 내보이게 되어서 장욱진을 알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제 선배 학자분들께서 비평가분들께서 장욱진에 대해서 남겨놓으신 것과 더불어서 제 텍스트 자체도 같이 의미 있게 장욱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뿌듯함? 네. 보람? 좀 그런 것도 있었던 이 편이었어요. 장욱진 편은. 뭔가 탐구자 같아요. 뭐, 태도가. 제가요? 작가님의 아, 태도가. 그러니까 이 미술을 좋아해서 저는 약간 그냥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거든요. 아, 네네네. 그렇게 파헤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미술을 계속 전공하다 보니까 아는 얕은 지식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탐구한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스토리로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내가 사조를 가르쳐 주겠어, 너희에게 알려주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삶을 되게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엮은 과정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준비할 때나 이 책을 한 거 쓸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준비를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책 외에 제가 그냥 그때그때 준비하고 싶은 걸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가를 소개하고 싶고 네. 이 테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고 이러한 작품을 소개하고 싶고 이런 게 생기면 그냥 그때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강익준 작가 해보자. 그래갖고 강익준 작가 준비하고 근데 그 강익준 작가를 제가 이번에 최신에 준비를 했는데 강익준 작가 이전에 크리스토 앤 장클로드 네. 부부 작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토 그게 작년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새해 방송을 뭘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 크리스토 장클로드와 강익준이 연결이 돼요. 일단 뭐 장르적인 측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장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 공공미술, 뭐 설치미술 이런 것들이랑 같은 이제 궤에 있기도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두 분이 세계관과 예술관이 굉장히 비슷해요. 예, 제가 보기에. 왜 예술을 하는지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상에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걔가 통하거든요. 결국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순수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강익준 작가님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인데 그래서 이번엔 강익중 하자 그래서 강익중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도서관 가서 막 책을 빌려오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뿌듯한 지점인데 진짜? 제가 대학교 때는 책을 거의 못 샀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다 빌려갔어요. 학교 도서관. 그래서 저는 진짜로 도서관이 대학교 1학년 때만 그 이제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했지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대학 도서관 가서 도서관이 그 책 빌리는 데만 가가지고 책만 빌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책을 사죠. 그때는 많이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글을 썼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창작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요. 생각 없이 사고 싶은 책이 제 가장 큰 보물이니까 그냥 이제 읽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책을 읽어서 준비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인터넷으로도 부자예요. 준비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책을 마음껏 지를 수 있는 게 내가 부자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질문이 이 10인의 작가님들 중에 한국 작가분들 중에 작품을 딱 하나 소장할 수 있다면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싶은지. 근데 두 번째로 왜냐면 김한기 작가 지금 고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 전에 이 10명의 작가 중에 작품을 갖고 계신 거 없어요. 없나요? 제가 그 정도 돈이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소장하고 싶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복사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없으세요 혹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은 그러니까 복사된 것도 좋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원작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소장해야 되는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프린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하시는 분들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김한기의 점화의 원작에서 느껴지는 게 복사품에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굳이 가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김한기의 점화를 갖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 작품을 소장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가격이 워낙 그쵸. 비싸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굳이 꼭 다 정말 당연히 좋은 작품이지만 이미 거장의 평가를 받으신 분의 작품 말고도 좋은 작품이 또 많아요. 물론 그 작품마다 주는 감흥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주는 게 달라요. 저한테 완전 다 달라요. 작품들이 다 다르고 점화마다 다 달라요. 이게 말하고 나한테 주는 게 다 달라갖고 정말 다른 얘기를 하는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소장할 수 있는 수준 가격대 안에서도. 그래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콜렉션이 있기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없어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프롤로그에도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의 삶이 미술을 낳는다. 이 통찰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사조를 통해서 인상파는 누구랑 누구고 뭐 야수파는 누구랑 누구 그런 식으로 약간 국사 때 뭐 몇 년도에는 무슨 사건 막 이런 식으로 외우듯이 미술을 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이. 근데 작가 인생이 곧 미술이다, 작품이다. 그런 통찰을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그것도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팟캐스트 시작한 전부터 그걸 전달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니까 제가 대학생활 때 미술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서 관심이 지적 호기심이 생기니까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미술 책을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라기보단 제가 알고 싶으니까 읽은 거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삶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술가의 삶에 관련된 책들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이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다 모든 작가가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뛰어난 작가들의 공통점은 결국엔 그들의 삶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대학생활 때. 지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그러면 어떻게 미술을 표현했다를 고민할 때 이걸 가장 먼저 미술에 접근하시고 싶은 분한테 말한다면, 그리고 미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미술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컨셉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술가의 삶에서 예술이 탄생한다. 그리고 한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볼 때 보통 인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미술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미술사적 관점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미술을 되게 역사적 관점에서 학술적으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술을 처음에 접근할 때 미술사만을 보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인간이 빠져 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이걸 다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있지 그걸 창조해낸 인간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웠고 우리가 작품 앞에서 이걸 만들어낸 창작자의 숨결에 대해서 그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서 이 책도 그렇고 이러한 마이크도 그렇고 어떤 뭐 도자기를 빚어내는 도자기를 볼 때라든지 우리가 입은 옷을 볼 때도 단순히 이걸 우리가 돈을 주고 교환한 상품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에다가 숨을 불어넣고 혼을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제 근본적인 생각에서 미술도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숨결을 먼저, 인간의 한 숨결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굳이 비단 미술 작품, 미술이라는 영역을 넘어서 독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 모든 창작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거에 대해서 단순히 돈으로 교환돼서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그 뒤쪽엔 다 사람이 있고 사람의 고민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시각이 달라질 거고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과 관계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의 발로로 제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이 공감을 했던 게 아까 설명해 주셨던 때 맨 마지막 작가가 이우환 작가님이셨는데, 이우환 작가님이 이제 철학자고 이 철학적인 것들이 작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얻고 감동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철학,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작품에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 10명의 작가들이 다 다른 삶들을 살고 정말 드라마틱한 삶들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이중섭 하면 소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가 단순히 소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왜 또 이중섭은 또 소에 집착하게 됐는지도. 집착이라는 표현이 그런가요? 아니요. 예, 그런 것들 좀 풀어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명의 작가분들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2부에서 제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작가님 있다면 누구이실까요? 지금 이중섭 얘기했으니까 이중섭 얘기해도 좀 역시 신축년인가요? 네, 제가 또 소띠거든요. 정말요? 그 의미 있네. 소 얘기하는 게 낫겠다 진짜. 그러면 이중섭 작가님 얘기도 하고 저는 진짜 이렇게 예술을 바라본다는 거, 또 추상 미술을 바라본다는 거, 그런 거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친해지는 법도 얘기도 나누고 정말 저는 사실 지금 미술이라는 카테고리를 저희가 다룬 게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육아 정리 뭐 재테크 안 다룬 영역이 없었는데 저도 좀 봤어요. 예술 미술을 다룬 건 처음이라서 많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독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되게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녹음실 방구석에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원재 작가님이랑 2부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